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먼저 당연히 시작은 중국의 대만 또 미국에 대한 군사훈련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이 아니라 제가 미국을 사랑하긴 하나 보네요. 미국을부터 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요. 뉴스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은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나온 판결인데, 때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분명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때는 건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맨 마지막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무슨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라든가 미국의 정치, 사회상도 함께 전해드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맨 먼저 대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지금 몇 주일째 이 내용을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쭉 이게 전체적으로 그 퍼즐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좀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이 이슈를 하겠습니다. 대만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주 큰 테스트인 거 분명하고요. 미국이나 대만 또 그 대만 주변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미국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오면은 불장난하면 불에 다치거든 하고 국가 주석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고 간 것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면서 베이징의 반기를 들었던 자신의 마지막 레가시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의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대만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원을 하겠지,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네 하는 확신과 대만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담성을 주는 거죠. 그래? 중국이 결국은 우리를 갖게 되려면 미국과 싸워야지 되는데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 이런 대담성. 그러면 그 전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대만이 먼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대담성을 주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차이 잉원 그 대만 총통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본인의 힘, 본인의 추정이 맞기를 원하는 그 같은 희망사항을 담은 추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누구도 그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아주 무슨 말초적인 그런 매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일촉즉발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 선 같은 그런 그 매체가 그렇고, 대부분의 매체는 지금 중국, 미국, 대만 주변 국가들도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라인을 전부 열어뒀죠. 이제 미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 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미국과 합의를 하고 함께 일해야지 되는 것을 선을 지금 딱 그었죠. 그런 긋는 것도 그냥 딱 등 돌리고 긋는 게 아니라 통고를 하죠. 다 한 라인은 열어뒀기 때문에 그 불의의 비의도하지 않은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어 보입니다.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줬죠. 그러한 것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요, 들어갈 때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대만을 돌아서 필리핀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직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을 한 게 그렇게 돌아 들어가려고. 왜냐면 중국 정부에서 군사력도 쓸 수 있어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중국도 군사력을, 아니 비행기를 격추시키겠습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을 덜 화나게 하는 것.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랬고, 중국도 지금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에, 한국으로 떠난 뒤에 시작을 했잖아요. 통고를 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주변 국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좀 굉장히 그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아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의식을 안 하겠습니까? 의식을 한 거죠. 의식을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전화통화에서도, 그리고 아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휴가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승계 서열 2위의 하원 의장이 오는데 안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날 무슨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보고 배우들과 밥을 먹고 하면서도 그거를 하고 이걸 안 해? 이거 정말 아주 너무너무 그 얘기는 또 왜 했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것을 중국에도 보여주고 또 한국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을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것 같네, 미국만 생각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때 일부러 내가 대학로에 가서 휴가 때 연극을 보고 배우들과 밥을 먹고 하면서도 서울에 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안 만났다, 중국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중국과 국내의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포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발표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의도가 뭐 없었다면은 할 말 없는 것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걸 중국에도 보여주고 국내에도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설령 반대 측에서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국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막 주변에 지금 뭐 그 군사 장비들이 중국 것들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조심조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게 아무도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군사 훈련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도 중국몽, 중국꿈, 중국 드림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요, 1945년도에 49년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파를 결국은 대만 쪽으로 몰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몰아내고 나서 지금 100년이 되는 해가 1949년이니까 이제 49년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4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짱제스. 근데 전 장개석이 더 익숙합니다. 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장개석 총통, 무슨 뭐 샤를르 드골, 뭐 필리핀의 누구, 이런 그 위인전 많이 읽었잖아요. 무슨 스토리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72년도 숨질 때까지 대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거대한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비상계엄 상태들 유지를 했었고, 물론 그 전에 국민당과, 장개석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이 침공했을 땐 같이 싸웠죠. 국공연합을 했죠. 그러다가 국민당이 공산당에 의해서 섬으로 쫓겨나서 72년도에 숨지고 나서는 장경국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줬죠. 그때는 직접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88년도에 그 이등휘가
이둥이가 이제 총토 이둥이에게 장개석의 아들이 장경국이 넘겨줬고, 이둥이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96년도에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해서 다시 이제 총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천수이벤 다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중국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는 공산당이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제를 내세웠죠. 경제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산당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이제 100년이 되는데, 그 장개석 팀을 그 대만으로 몰아내고 하는 게 100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모든 중국인을 국가가 잘 살게 해주겠다 했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어디든지 차오르면 차오르고 나서는 그 전에 했었던 것만큼의 속도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진핑이 이제 민족주의 쪽으로 민족 부흥의 꿈, 이게 중국몽이다, 중국의 꿈이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그 중국의 꿈은 중국을 더 세계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더 세계에서 제패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치고, 그러려면은 이 섬에 대만이 필요한 겁니다. 대만을 갖는 것.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와 있고, 국내적인 여러 사정은 코비드, 뭐 경제 악화 이런 것을 통해서 별로 좋지 않고 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덜렁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서 대만이 국가야, 미국 자체로서는 하나의 국가, 차이나를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도 없지만 모든 것을 도와주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원 의장이 가서 대만을 저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82세에 미국에서 강한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나이는 많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82세에 이제 거의 정치에서 은퇴할 때가 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막지 못했다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서 대만을 점점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을 인식하지 않도록 고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 가운데서는 12개 국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많은 뭐 영국 이런 나라들처럼 외교 관계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아니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뭐 인정 이런 국가는 12개국밖에 안 되고요. 바티칸이 하나 있네요. 뭐 바티칸을 국대어 국가로 치자면 유엔에 가입되진 않았으니까 유엔 가입국가 12개국의 바티칸 정도입니다. 그 국가들도요, 이름 들어보시면 뭐 과테말라 정도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요. 온두라스 정도, 마샬 군도, 나우루, 무슨 뭐 그 파라과이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세인트 루시아, 뭐 투발루 뭐 이런 식으로 잘 듣지도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가 얼마 전에 대만 그 어피스를 리투아니아에 만들어줬다고 해서 엄청나게 중국이 공격을 했었죠. 중국은 대만을 국가나 국가 비슷하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도 많이 하고 융자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중국 쪽으로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 쪽으로 간 국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무슨 다른 선진국과 미국처럼 대만과도 중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무척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고, 중국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국이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국가, 그리고 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고, 특히 아시아는 우리 앞마당이야 하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말뚝을 받지 않고는 밟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인도 태평양이니 뭐 포칩스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맺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런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렇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렇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딱 그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거기서 미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니까 대만처럼 중국에 대적하면서 뭐 물론 경제적인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될 땐 이 사태가 어디서 끝날지 모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툭 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지금 대만을 당장 침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대만이라는 곳이 섬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데 그리고 또 미국이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대만 침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는. 다만 이제 그곳이 뭐 굉장히 그 무역 항로이기 때문에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의 강압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로 평화적으로 대만과 통일하는 것은 힘들겠네. 언젠가 군사적인 공격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거 봐라.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보여줄 것 지금 무기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네. 우리도 빨리 미국이 그동안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고슴도치 작전을 위한 그런 전열을 가다듬는 것을 해야지 되겠어. 서로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국방력 그 비교는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군인의 숫자는 뭐 중국이 뭐 200만 명 좀 넘습니다. 204만 명, 210만 명이 조금 안 되고 거기에 비해서 타이완은 16만 9천 명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17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상군, 해군, 공군, 뭐 예비군도 그렇고 물론 대만은 예비군이 많죠. 예비군이 많지만 예비군과 실전 그 군대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탱크가 중국은 5,400대가 있는데 대만은 650대. 그리고 무슨 항공기, 잠수함도 중국은 59척인데 대만은 4척입니다. 그리고 무슨 해군 함대도 86척, 대만은 26척. 그러니까 무슨 포병이니 뭐니 다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지금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지죠. 그런데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해야지 되니까 중국도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미국으로서 대만은 정말 오랜 친구고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워싱턴의 이반자들도 별로 입장 바꾸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중국도 당장 이렇게 침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진핑에게도 대만에도 주변 국가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금방 군사적으로 딱 무슨 영국의 신문 더 선 같은 신문은요. 제3차 대전 가능성 높아져 막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거든요. 그건 아니다. 비의도적으로 사고로 무슨 일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군사적인 충돌이 잘못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한 라인이 전부 열려 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렇게 전쟁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붐이었다는 것 전해드렸잖아요. 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 7월 달에 2배 많이 5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아니죠. 58만 개가 아니라 52만 8천 개였었죠. 약 53만 개가 만들어져서 예상보다 2배 많았고 실업률은 3.5%. 그래서 이 코비드 19 직전에 가장 낮았던 그런 실업률과 거의 그 비슷하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잃어버렸었던 일자리, 식당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 말고는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 회복됐는데 굉장히 지금 고용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무슨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용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축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업률이 3.5%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일자리가 그런데도 뭐 한 달에 53만 개 약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금방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해서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 이건 안 오겠네.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역시 3번 연속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원래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잘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 실업률이라는 것이 지금 3.5%인데 내추럴 나이루라고 약자로 뭐 영어를 이렇게 붙여서 NAIRU 해서 약자로 natural rate 이 율 할 때 of unemployment 실업률의 자연적인 실업률 이르다 해서 이 나이루라는 것을 전에는 많이 봤다가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안 봤는데, 이 나이루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한 6% 정도가 돼야지 이게 막 임금 인상을 올리지 않고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 실업률에서 말씀드린 임금이 막 오르지 않고 엄청나게 오르지 않아도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이 지금으로서 6%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5%잖아요. 그리고도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이 이자율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중반에 뭐 실업률 거의 15%였었잖아요. 2020년에 이 나이루라는 자연적인 실업률, 이 인플레이션, 임금이 막 오르지 않고도 경제가 지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2020년도에 8%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 말에 지난해 말에 6% 정도였을 것이다. 그 6%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지금 3.5%인데도 또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죠. 물건 계속 사면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쉽게 빨리 내리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야지 된다던가 이런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서 일자리는 고용주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연방준비제도가 뭐 어느 회사 몇 명 줄이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올려야 또 기업에서도 이자율이 비싸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막 투자하면서 사람들 새로 뽑아서 봉급 많이 주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 캔사스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사스주의 낙태를 말하자면 거의 주정부에 넘겨서 금지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판결한 연방 대법원에 대한 항거라고 할까요? 텍사스가 아니라 캔사스 주민이 어느 정도냐면요.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혼돈돼서 계산하면서 소리의 계산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될까? 아니면 스탑해야지 되나? 계산하느라고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캔사스주가 린든 존슨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 그런 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 많이 가져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캔사스주에서 3분의 2가 낙태 권리를 지금대로 유지하라. 헌법을 수정해서 낙태하기 힘들게 거의 낙태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투표에서 예비선거에서 투표해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 주의 의원 수도요, 정치인도요, 공화당이 37명, 민주당이 12명,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주인데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캔사스니까. 그런데 개인의 권리인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저렇게 막어? 여기에 캔사스 주민들이 연방 대법원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는 널리 퍼져라. 다른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중간 선거에서도 이게 빅 이슈가 되기를 바란다. 투표율도 뭐 지난번 선거보다 거의 2배나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프랭클린 카운티라는 곳은 바이든 대통령을 2020년도에 30% 미만이 지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낙태를 금지해야지 돼 하는 것은 57%가 반대를 했습니다. 미드 카운티라는 곳은 바이든 대통령을 14%만 지지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의 70%가 헌법을 바꿔서 낙태를 금지한다고?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교회의 활동은 대단했었죠. 이번에 이제 어떤 세금 면세 받는 것에 방해받지 않고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캔사스에서. 그래서 돈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도 이게 모든 거 무슨 종교 다 들어가도 결국은 나의 개인의 자유를, 이불 속에서의 나의 자유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기에 그냥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캔사스 해바라기 주를 넘어서 다른 많은 주까지 가기를 원하죠. 민주당은. 공화당은 가기를 원치 않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결국은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 대한 존중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11월 달 선거에서 지더라도 조금 덜 생각했었던 것보다 덜한 수준으로 진다. 아니면 지금 뭐 네이 실버시 같은 경우는 538에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8월 초니까 딱 3개월 남았네요. 선거 때까지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거의 30년 만에 총기 안전 법안이 통과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초당적이었죠. 거의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이 많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시킬 정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해서 어제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시네마 연방 상원 의원도 나도 뭐 민주당으로서 그 법안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환경을 막는 거, 환경 기후변화를 막는 거, 뭐 처방약값 내리는 거,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 많이 하는 거, 이런 등등의 많은 안들이 포함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다음 주경이 되면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반도체 칩 공장을 살리자. 원래는 이 반도체 칩이 지금은 대만과 한국이 최고. 그러니까 미국이 오죽하면 이렇게 반도체 칩 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 법안으로 만듭니까? 근데 원래는 지금도 디자인은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만 원래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처음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일본은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선박도 그렇고 값을 싸게 팔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우리가 시장 점유를 하겠다 하면은 우선 어떤 때는 이득을 거의 못 내고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단 팔고 시장을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그 가격에 있어서 그 가격이 비쌉니다. 물건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가격은 싼데 물건이 형편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간 어디엔가 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과 미국이 이 칩을 선도해 나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게다 대고 이제 일본은 엔화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박과 마찬가지로 칩에서도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요즘 또 이제 일본도 활발하게 해본다고 시동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 반도체 칩 이쪽 업계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다시 반도체 칩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중론이고, 알카이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살해했잖아요. 발코니에 나와서 아침 해가 뜨는, 동력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그를 드론으로 아무도 주변 사람 해치지 않고 단독 살해했죠.
9.11 사건을 일으켜서 거의 3,000명이 숨지고 그 밖에도 여기저기서 미국을 향해서 테러를 다른 국가에서 저질렀었던 그런 것.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워서 지금 해리 트루먼 민주당 대통령, 한국 전에 미군 보내기로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 사실 그거 보내서 인기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 해리 트루먼 이후에 가장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지금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처음에 너무너무 야심찬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마치 본인이 버락 오바마보다 더 야심차다 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뭐 오만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차기 대통령이 또 된다, 이거 아무도 원치 않거든요. 아무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거의보다 조금 적게 대부분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우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을 내릴 때 좀 더딘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결정 내릴 때 학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없는데, 그나마 앞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들을 최근에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좋고, 또 하나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런 많은 주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보가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주지사, 총무처 장관, 검찰총장, 뭐 하원 의원 후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셀프 사보타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해한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스스로. 왜? 그 많은 그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중도적이고 때로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태여 모든 것을 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가짜였다, 사기였다, 지금도 대통령은 트럼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골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에 힘입어 당선이 됐다는 거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으로. 그러면 이럴 경우에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항상 무당파가 제일 중요한데, 무당파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공화당 가운데서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극단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킬수록 본선거에서 공화당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사보타징이라고 공화당 자체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리조나는 무슨 주지사, 검찰총장, 또 뭐가 있죠? 주지사, 검찰총장, 또 하나가 총무처 장관, 선거를 관리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부정선거다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주의 그 하원의장, 공화당 하원의장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의회 증언을 했다고. 증언하고 나서 막 지지율이 확 떨어지더니 예비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된 그 카리 레이크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뭐 불법 이민자 뭐 유입을 뭐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케이리 홉스 총무처 장관이죠 현재, 보다 지금 9포인트 뒤지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사가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조지아주도 뭐 트럼프가 반대했었던 주지사나 총무처 장관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축구 선수였었던 사람이 상원에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아주 뭐 이슈도 많고 스캔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원의원 자리는 민주당이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 후보도 그렇고 메릴랜드의 주지사 후보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에 그 극단적인 폭력주의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직접 갔고
네. 양말을 안 신었더니 또 기침이 나와요. 왜 이렇게 저는 바람에 약하죠? 이 더운 여름에 양말 안 신었다고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사당으로 가는 버스도 조직한다던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거나 그 안에만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이 두 사람들도 사실은 그 위험한 겁니다. 본선거에 가면은 셀프 사보타징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을 왜 제가 사흘째 연속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사흘인가요? 이틀인가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게 너무너무 흔한 말이라서 아이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고 재미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이 어떤 어린이가 6살 어린이가 2012년도에 커네디컷의 작은 마을의 샌디훅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이 6살짜리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마을 가운데 하나가 뛰어! 도망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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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는 그 말을 듣고 도망쳐서 뛰어서 살아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린이는 제시 루이스라는 어린이에요. 아버지가 그날 밤 아들인데 이 아들의 유해가 누워있는 그 텐트에 가서 아들을 이렇게 팔에 품고 그 럭비 저지는 정말 언제나 그 입혀있는 안 벗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입혀있는 그 채로 있었고 여기 머리칼 있고 여기 있는 거기에 딱 그 총알 들어간 구멍이 니클만한 그런 것이 있었고 장례식에서 엄마는 아이의 옷을 따뜻하게 입혔고 그리고 아직 아이니까 곰으로 만든 오리, 플라스틱 병정, 플라스틱 헬멧을 관 속에 넣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알렉스 존스라는 미국의 우파 음모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할 때 알렉스 존스의 인포워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큐안한 얘기를 들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한인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이 알렉스 존스가 몇 시간 만에 이거 음모론이야, 연출이야, 정부나 부모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총 때문에 총기 없애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또 슬퍼하는 부모님들을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은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쫓겨나서 개인 팟캐스트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영향력 있는 팟캐스터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알렉스 존스가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부모님들에게 살해 위협을 한다던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완전히 감정이 피폐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4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된 것도 나중에 엄청난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원래 손해배상보다 10배 이상 많은 그런 돈인데 가족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알렉스 존스와 그의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커네디컷과 텍사스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 중에도 계속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이 벌어서 이 말로, 거짓말로, 음모론으로. 그 거짓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서류도 제출하라는데 안 하고 강한 변호사니까 되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어제 이 제시의 부모에게 410만 달러를 배상해라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시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게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출된 연극이다. 다 숨진 어린아이들도 배우다, 연극 배우다, 뭐 영화 배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처음에 알렉스 존스가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가 성냥으로 불을 그어서 엄청나게 불을 만들어낸 것은 맞다. 그 뒤에 나는 지옥 속에서 살았다. 언제나 위협을 당했고 그런 얘기. 내 아들 제시는 진짜 사람이다. 배우가 아니다. 그 엄마가 한 얘기예요. 나는
제시의 진짜 엄마다. 내가 무슨 위기 관련 뭐 크라이시스 액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위기 그런 배우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렉스 존스는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돌고 돌다가 결국은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놓고 그 돈으로 변호 비용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 하는데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막 2번이나 꾸짖고 피고 어떻게 하시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인가요? 판사인가요?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건 당신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이 사람은 그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1995년도 그때 무슨 2018년도에 파클랜드 총격 사건 이런 모든 때 다 마찬가지로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을 조롱하고 하면서 그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결정적으로 텍스트가 이 사람이 극우적인 그런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고 1월 6일 의사당 사태에 여러 가지 사람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무장단체들과 같이.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텍스트 같은 것을 그 무장단체에 보낸다는 것을 이 알렉스 존스의 변호팀이 부모님들, 알렉스 존스를 고소한 부모의 변호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선 나는 그 텍스트로서 그런 샌디욱 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데 없기는요. 이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의사당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알렉스 존스가 의사당 폭동 사건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그럼 그 텍스트 우리에게 다 넘겨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나도 유튜브에서 쫓겨나고 페이스북에서 쫓겨나고 해서 수입이 줄었다 했는데 수입이 줄기는커녕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가족은 1억 5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는데 410만 달러에 합의가 됐지만 이것은 이제 원래 그것에 대한 보상이고 그리고 1억 5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던 것이 410만 달러지만 징벌적인 배상에 대해서 어제 배심원들이 이것도 당연히 증거를 해야지 하고 4,520만 달러 이 6살 소년 부모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걸로 그 원래의 그 410만 달러는 그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한 보상이고 이것은 징벌 그게 얼마나 잘못됐냐 하는 보상이 4,520만 달러입니다. 4,520만 달러.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의 그 회사는 지난달에 이런 거 저런 것 아니까 파산 신청했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달에도 또 재판이 있거든요. 커네디컷 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돈보다도 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실의 문제. 이 진실이 결국은 의사당 폭력 사건까지 가서 이 알렉스 존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가능성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에 진 것을 알면서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말에 따르면 진짜 사나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대부분의 공화당도 아는데 이게 부정선거다 내가 이겼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맨 끝에 가면은 진실이라는 게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알렉스 존스도 몇 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 같은 많은 음모론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자극적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리고 덩치도 크고 막 말하는 것에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그 돈을 다 내놓게 생겼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 알렉스 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딕 체니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 진실과 연관해서요. 딕 체니가 리스 체니라는 딸의 와이오밍 연방 하원 의원 그 재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리스 체니는요.
리스 체니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스타워즈에서 누구와 누구가 다 그 대결점에 섰을 때 네가 여기서 진다면 너는 다음번에 올 때는 더 강해서 올 거야, 뭐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 체니가 이번에 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공화당 중진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베이더하고 그 오비안 케너비가 그 싸우는 장면에서 그런 거잖아요. 오비완이 다스베이더에게 당신이 만약에 날 쓰러뜨리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오비완 케너비가 그렇게 얘기한 거. 지금 이 리스 체니가 이번엔 지더라도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리스 체니는 본인이 딱 터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떠한 이상도 당선이 돼야지 그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당선부터 되고 봐야 된다 하는데, 리스 체니는 나의 당장의 당선보다 미국 민주주의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22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딱 등장해서 한 말을 오늘의 영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He knows it. 나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 자기가 졌다는 걸. 엄청난 표 차이로 졌다는 것을. 뭐 700만 표 이상으로 졌다는 것을. 본인은 자꾸만 2016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데 라고 하지만 그건 마찬가지예요. 인구도 늘었고 투표율도 엄청 높아져서 자기가 그만큼 받았는데 바이든 후보는 자신보다 7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잖아요.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친다는 거죠. He knows it and deep down,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정치적인 데에서 특히 deep down, I think most 공화당도 know it. 대부분의 공화당도 안다. deep down, 속으로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안다. 이럴 때 deep down, 마음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at heart, 아니면 inside,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inside, at heart, deep down, deep down. 속으로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겼는데 이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deep down, 이런 표현을 속으로는 다 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당연히 대만 얘기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끝날 때쯤이면 쭉 생각 안 나다가 아이스 커피가 탁 튀어올라요. 우영우 변호사의 고래가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내일 뵙겠습니다.